정체 길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 동호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은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필성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로, 어떤 이슈로 바쁘셨습니까,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이구, 제 가장이니까 생계를 책임지는 문제로 제일 바쁘죠. 우선은. 네, 그러셨어요? 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검사 시절에 공안부에도 계셨어요? 예. 그러면 파업 이렇게 수사 많이 하셨겠네요? 파업이 사건화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사실은 파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그동안 있었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끝까지 사건으로 남아서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파업이 끝나기 전에 고소고발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마되고 대화하고 끝나는 게 좋죠. 대부분 그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뭐 파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전에는 고소고발이 많지만 종료되는 그 시점에는 노사 양측 간에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그런데 그런 대화 없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필성 변호사? 일단 아무런 사실은 극한 대립으로 치렀다가 결국은 강대강으로 부딪히다가 끝났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가 개입하기도 했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지금 단순히 복귀했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저는 이게 ILO가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에 통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 이외로 이 후폭풍이 좀 클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뭐 아직 이제 종료하기로 투표 결과가 나왔고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양새로 봐서는 일단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측의 패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네. 그게 객관적이죠. 사실은 네. 지금 어떤 말로는 오고 갔습니다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파업을 종료하면서 적용 확대를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원칙 대응을 내세웠고 화물연대에서 이제 3년 연장 얘기가 나오니까 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거는 화물연대 측이 패배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그대로 그 주장대로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강공책을 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네. 현재로 사실 노사관계나 이런 다툼이 있을 경우 특히 관이 사측의 편을 들 경우, 사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노사관계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들 경우에는 단기적 싸움에서는 노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쌓이고 계속 일이 계속 가다 보면은 뭐 민주노총이 탄생하는 과정이나 이런 그동안의 역사, 근대사를 돌아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정권이 흔들리는 일까지 벌어져 왔거든요. 특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관계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경제적 문제의 여파를 좀 잘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ILO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ILO 규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EU FTA의 전제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서도 멕시코의 노동 문제 때문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정권의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권이 이겼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겼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경제나 아니면은 그 국제관계나 또는 국내 내에 지금 사실 그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ILO 때문에 이게 어떤 외국과의 교역 문제나 통상 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지극히 낮아 보이고요. 그 파급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소폭이든 중폭이든 대부분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원인을 찾아보자면 화물연대에 대해서 원칙론을 강조한 거 외에 없는데 네, 지지율이 이렇게 오를 상황인가라고 저도 의문을 갖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그냥 정치권에 있지 않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일반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갖고 있는 어떤 반감 내지 비호감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원칙론을 강조한 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충분한 어떤 분위기가 성숙이 돼 있어요. 이미 네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얘기를 나눈 분들은 전혀 뭐 어떤 정당 지지층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뭐 직업도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그 민주노총이 어떤 소수 귀족 노조로서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 내지는 순수하게 노동운동을 한 게 아니고 일종의 정권을 흔드는 정치 투쟁을 해왔던 거라고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특별히 언론의 역할이 지대하겠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노조, 민주노총 파업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조는 또 귀족기 앞에 또 꼭 경영사로 붙어요. 사실 귀족 노조라는 말이 성립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화물연대도 귀족 노조는 아니잖아요. 아니, 화물연대는 뭐 귀족 노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렇죠. 민주노총의 가장 핵심 세력인 금속노조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를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는 확실히 귀족 노조죠. 네. 거기는. 그러니까 귀족 노조라는 표현 자체가 뭐 노조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러니까 뭐 노동자가 얼마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파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깔려 있는 말인데 그것이 적절한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는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귀족 노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귀족 노조라는 표현 자체가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처럼 사실은 노노가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레임에 가깝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민주노총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들어준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노조 문제에 대해서 귀족 노조라든지 그만큼 벌면 됐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오셨으니까 다 물어볼 텐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네. 어떻게 됩니까? 해임 건의안 내일 민주당이 통과시키겠죠. 통과시킵니까? 뭐 민주당 워낙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통과시키겠죠. 근데 정부나 여당의 기본 입장은 아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고 그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서 국정조사 지금 기간 중이면 적어도 국정조사 기간이 지나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뭐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건 모르겠으나 이게 앞뒤가 모순된다는 것이죠.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원인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자고 그랬으면 그걸 끝내지도 않고 아니 덮어놓고 해임하라고 하면 국정조사를 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뭐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할 것이고요. 그 해임 건의는 뭐 법적 효력은 없고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주는 거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그렇죠? 확실히 예. 나옵니다. 네. 유승민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가 유승민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야 뭐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인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룰 변경 네. 지금이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이거든요. 그걸 뭐 9대 1 뭐 적어도 8대 2 아니면 당원 100%로 뭐 하자고 하는 거는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좀 그렇죠. 아니 그거를 게임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면 네. 그 게임 결과에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 그리고 불리하니까 바꾼다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겠죠. 네. 아니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요. 제가 보기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룰대로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전당대회는. 룰 이런 거는 또 김필성 변호사 전공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제가 외부인이긴 하지만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정치 신인인데 빠른 속도로 지금 사실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사실 본인의 세력이나 아니면 본인이 지지할 만한 그런 세력 같은 게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당선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내외의 그런 개편 같은 것들은 사실 예상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건데 어찌되었든 그건 이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그리고 좀 민주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당내 민주주의 같은 게 지켜져 가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지금 이제 당선대회를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렇게 도중에 물러나는 상황이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연장선 선수에서 볼 때 지금 룰을 바꾸는 문제나 아니면 뭐 또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여러 가지 뭐 윤핵관이라는 말도 있고 모임도 있고 윤핵관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매끄럽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 네, 검사 후배 출신 한동훈 장관이 예. 계속해서 당대표 이름에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 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든지 출마했을 때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네. 국민의힘 당내의 역학관계상 예.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빼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나한테는 가장 유리하다.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현역 중진 의원들이 몇몇 있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래요? 제가 보기엔 룰 변경도 안 될 가능성. 지금 현행 룰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네. 차기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는 당내 인사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김용남 의원의 의견에 거의 동의하시죠?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종업받고 지금 계속 이렇게 사실 유력 뭐 대선 주자로 차기 아직 이르긴 하지만 그렇죠. 언급이 되는 거는 단순히 역학관계라기보다는 이제 그 국민적인 그런 주목도 그다음에 현 정권에서의 위치 뭐 이런 또 이제 사실 또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런 행동들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당장은 사실 저도 이제 다음 정당등에 바로 나오시는 건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정계로 나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기 대선 이제 4년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알겠어요. 결국 이렇게 정계로 오시기나 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상황도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의 4년 6개월 남은 정치 일정은 매우 길죠? 외국으로 보면 46년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뭔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재명 앞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 수사가 향할까요? 또 이 대장동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김필성 변호사. 사실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최근에 진술이 많이 크게 바뀌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실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에 대해서 어떤 진술이 있었다라고 나오는 것들은 검찰반 소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 진술하고 김만배 씨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진술 자체도 좀 이제 반박이 많이 되어 있죠. 앞뒤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김만배 씨나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진술이 바뀐 진술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서 이런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요. 남욱 변호사나 정영혁 회계사는 그전부터 대장동 사업을 추진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풀어야 될 여러 인허가를 비롯해서 이게 성남시의 심, 정치권의 심을 빌리기 위해서 영입한 사람이 김만배 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뭐 정진상, 김용 부원장 측과는 김만배 씨가 더 가깝죠. 네. 그리고 남욱 정영학 회계사는 한 발짝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떤 직접적인 관여 행위나 이거를 입증하기에 더 좋은 그 인물은 김만배 씨는 틀림없어요. 네. 근데 김만배 씨가 아직 확고한 결심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여차하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천문학적인 이익이 몽땅 범죄 수익으로 우율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심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가 유지가 되는데 뭐 앞으로 이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이거는 정말 용을 그려놓고 눈이 없는 용이에요. 뭐 결국은 증거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현재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급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수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 기세, 난 뭐 이런 걸 봐서는 기소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지금 뭐 결국 현재 지금까지 언급되는 걸로만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몇 명의 진술 번복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연결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김만배 씨는 말을 안 바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사실 좀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이 재판이 계속 그 언론을 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재판이 계속되겠죠. 열릴 때마다 뭐 크게 검찰 보도될 수사 수밖에 없고. 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활용전점이라는 게 눈을 안 그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장악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요. 눈에 띄게 이게 정치연구소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닫겠습니다. 김용남, 김필성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